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희입니다. 조금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대외 지원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봐서 이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은 없는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금 전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정유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외협력단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이 그 어느 때보다 휑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치권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최경환 의원을 정조준했는데 기업들의 부재단의 모금 과정에 부두목이 있다. 두목까지는 아니고 부두목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최경환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라고 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까지 취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말한 이 부두목 최경환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금 부두목 의혹,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최경환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김무성 대표, 전 대표, 그리고 여당 내홍 고조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말은 김무성 전 대표가 박 대통령 탈당하라 비박계 좌장격인 김 전 대표가 박 대통령 탈당을 주장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어제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난 뒤에 밝힌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의 그림이 묘해지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친박 뺀 여권 비박 플러스 더하기 두 야당의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김병준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림이 상당히 묘해진다고 했던 이유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비박의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 박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는데 비박 플러스 두 야당이 일치하는 부분은 김병준 총리 내정 취소입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문화계에 돌고 있다는 그 블랙리스트. 조윤선 장관이 주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일적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해서 문화부로 내려보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워낙에 많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오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의혹과 진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신문 1면에 박 대통령이 올 초에 수사를 앞둔 롯데의 신동빈 회장을 독대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인을 독대한 사실이 없다. 청와대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1면인데요. 국내 이슈가 워낙 많아서 잠시 잊었던 사실. 오늘부터 미국 대선이 시작됩니다. 투표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부친 재산이 최 씨 일가의 종잣돈이었다. 최태민 씨 이야기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태민 추징법을 만들어야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법처럼 최태민 추징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최태민 추징법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여러 가지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제안한 것대로 잠시 후 국회를 방문합니다. 이 소식도 상세히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 반 국회를 방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잠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국회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 측은 애초에 야당도 이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양측 모두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계속 야당에게 면담에 함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두 야당은 선결 조건부터 대통령이 먼저 수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오늘 우리가 내세우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야기 잠시 후 저희가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일단은 정성희 위원님, 어제 정 의원께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서 두 야당 대표를 직접 만나는 정도의 파격은 보여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프로를 보고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대통령이 가시는 건 잘했고요. 어저께 그 맞죠? 한광호 비서실장이 사전에 이제 국회 영수회담을 여기서 사전에 국회를 찾아가지고 정지 작업을 했는데 그 야당 대표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 영수회담이 형식이 아니라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회를 방문하는 모양새를 통해서 야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용하는 걸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고 예.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말한 거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는 오늘 내용에 대한 자락을 미리 이제 깔아놓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오늘 대통령이 그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야당 그 대표들도 와서 함께 하면서 이 난국을 야당들도 함께 수습하는 모습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의를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야당 측도 함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이 잠시 후 국회를 방문하는데 청와대와 야당 간의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저희가 발빠르고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야기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정치권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매일매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 제조기께서도 또 한 가지 의혹을 제조해 주셨는데 과연 이 제기된 의혹은 무엇이고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사실 여부를 가려보겠습니다. 출력물로 만나보시죠. 국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진실 세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1, 2, 3. 먼저 첫 번째 의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승준 장관 내정자가 전생을 47번이나 체험을 했고 박승주, 네. 박승주라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승주 장관 내정자가 전생을 47번이나 체험했고 내 영혼에 블랙박스가 있다. 그 블랙박스의 수신기는 항상 하늘 향해 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봉준 장군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저희 채널A 기자가 단독으로 박승주 장관 내정자를 만났습니다. 전봉준 장군 만나셨습니까? 그건 굿이 아니고요. 천재재연 문화행사라고 해서 참여한 겁니다. 글쎄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예, 그렇죠. 어떻게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체험을 하겠습니까? 전봉준 선생을 명상에서 본 것은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일성록 보고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일성록을 바로 이제 봤더니 못 읽겠습니다. 한문이기 때문에. 지금 박승주 장관 내정자가 딴 건 다 부인했는데 내가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을 명상에서 만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웃긴 것이 일성록을 딱 주셨는데 딱 펴보니까 한자라서 못 읽었다. 예, 제가 그래서 일성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영조 말기부터 이제 대통령이래요. 임금께서 스스로의 이제 하루의 일기를 갖다가 해서 거의 그 구한말의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해왔던 것인데요. 찾아보니까 번역이 돼 있더군요. 그 1998년에 이미 완역이 돼서 한글로 돼 있는데 예. 아마 그걸 끝까지 찾아볼 생각은 못 하신 것 같고 이제 저분이 아까 말한 그 큰 스승으로 모시는 그 안소중 하늘빛 명상연구원장 이런 분들과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명상이나 이런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체험에서 저렇게 나타나는 환각이나 이런 거에 예. 대해서 이제 빠지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를 보는 외신들의 관점이 한국이 마치 샤머니즘이나 무속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이 예.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면서 세계인이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 저런 것에 많이 도취된 분들이 장관이 되면 한국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네. 뭐 소위 말해서 근대적인 어떤 그 문명 국가로 나아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것에 심취해 있는 분이 그 안전처 장관이 되면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몰아볼까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의 경력을 보니까 국민 안전관리 경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굉장히 큰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김병준 총리 의장단에서 평소에 되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만은 좀 잘못 추천하셨다. 어저께 이어서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 깜짝 놀랐던 게 윤태훈 실장님 전봉준 장군 만났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실 줄 알았어요. 아 그건 내가 책을 쓰다가 재밌게 하려고 한 거지 뭘 내가 진짜 만났겠어요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진짜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참 궁금한 게요. 전봉준 장관인지 어떻게 알죠? 본인이 이렇게 밝혔나? 그리고 전봉준 장군이 이제 임금의 일기를 이렇게 주는 것도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예. 뭐 어렵겠죠. 이분은 참 이 두 가지 점에서 아쉬운 게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정말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도 정말 괜찮은 사람 우리 사회에서 아니 이런 이제 훌륭한 분이 이렇게 묻혀 있었나 이 사람 발굴했다니 그럼 김병준 그래도 조금 믿을만 하겠다라고 될 약간의 기회인데 그 기회가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 경제팀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도 않고 그리고 거국 내각이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우리 또 이제 나라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괜찮은 분이라고 한다면은 안전처도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처 경제부총리 같이 하자 다른 야당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상황이 이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우스갯소리인지 자주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거국 내각이 아니라 거굿 내각. 거굿 내각. 예, 그런 이야기가 웃지 못할 얘기네요. 거굿 내각. 안 그래도 이 주술적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러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의혹. 박승주 장관 내정자는 전봉준 장군을 만났다. 본인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사실로 일단은 드러났는데 장관 자격에 적합할지 여부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두 번째 의혹과 진실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름이 지목됐습니다. 문화계에 돌고 있다는 그 블랙리스트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일 때 작성을 주도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숙현 칼럼니스트 아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조 장관이 정무수석일 때 주도해서 내려보냈다. 뭐 이겁니까 의혹이? 그렇죠. 2014년부터 이제 정무수석을 한 10개월간, 11개월간 이제 하셨죠. 그 조윤선 지금 현 장관이. 그런데 이제 당시 정무수석 그리고 정무수석 산하의 이제 그 국민소통비서관 그 이름 뭐더라? 정관주 1차관. 지금 1차관입니다. 그 문화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둘 다 이제 청와대에 계실 때 이 블랙리스트 그 만드는 걸 주도하고 이것을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을 했고 또 문체부에 있었던 행정관의 이런 직원들은 실제 그 문화위원회에 쫓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 펀딩을 지원하지 말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누구 문화계 인사들한테는 돈 지원해주지 마라. 돈 끊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처음에 이걸 받았을 적에는 내부 연락망을 통해서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이메일 이런 걸로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명단이 조금일 적에는 그냥 프린트된 어떤 그 문서의 형식으로 된 명단으로 받다가 이게 명단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메일이나 팩스 같은 걸로 전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많은 거죠. 처음에는 300명, 400명 마지막에 이렇게 그렇죠. 됐다고요. 그것을 뭐 종이로 일일이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전달하긴 뭐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메일이나 팩스로 내부 연락망이 아닌 저런 걸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체부 전현직 그 임원들의 지금 증언을 토대로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이상했다라는 거죠. 아니 교육문화수석실은 이거 담당하는 곳은 아닌데 어디서 이 명단이 내려왔냐? 그래서 이제 청와대 측에 물어보니까 사실 교문수석실이 아니라 그 정무수석실에서 내려왔다. 당시 조윤선의 정무수석실에서 이 블랙리스트를 내려보냈다. 라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실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문화부에서 이 명단을 가지고 갔던 게 그 나주에 내려갔던 게 2014년 12월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때쯤 되면은 이미 누구한테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딱 결정해서 다음에 1월에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2014년 말에 왔기 때문에 이게 한 두세 달 정도 늦어졌다고 해요. 예. 그래서 실제 한 3월인가에 그 명단이 확정돼서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블랙리스트를 다시 반영하려고 시간이 한 2, 3개월 늦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체부에 있었던 전현직 직원들 그리고 당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다가 뭐 해외 연수자로 쫓겨난 뭐 과장들의 어떤 뭐 이런 의혹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예, 그래서 조윤선 장관 지금이라도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윤선 장관 얘기가 최근에 네티즌들한테 다시 한번 회자된 거는 예전에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회자됐었는데 사실은 이런 거였죠. 최순실 씨와 문체부는 정말 그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시기에 정무수석을 했던 박 대통령에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람을 왜 문체부 장관으로 앉혔을까? 그렇다면 문체부가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뒤치다거리 설거지를 결국은 조 장관한테 맡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현재 문체부 장관이 됐던 데는 최순실 씨와 이 문화체육 분야가 관련이 깊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그 최순실 얘기 그리고 정유라 씨 얘기 나오면서 문체부가 워낙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파헤쳐지니까 조윤선 장관을 앉힌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같이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조윤선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부인했죠. 있습니다. 나의 당시 소관이 아니었다.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정면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송강호 변호사님 오늘 화요일에 남자로 나오셨는데요. 만약에 이 의혹대로 정무수석실에서 이런 문학의 블랙리스트까지 작성을 합니까 원래?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 당시에 여건을 좀 따져보면은 그때 부산 영화제 때 다이빙 벨 상영 두고 여야 보수 진보 이 색깔 논쟁이 있었지요. 사실은 영화제나 이 문화는 그냥 최대한 자유로운 영역 아닙니까? 예. 그래야 거기서 융복합이 돼서 돈이 되고 우리 성장 동력이 되는 건데 이게 정치인들이 좀 우리 국가가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문화부에 조윤선 장관 빼고 95%의 문화부 공무원들은 다 증인 서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95%는 진위성 나올 준비되어 있다. 지금 신문 기사 보면 굉장히 아주 예. 자세하게 세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판사가 판결문 쓰듯이 좀 기사가 작성돼 있어요. 네. 이 정도 조윤선 장관이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윤선 장관한테 조언을 합니다. 예. 빨리 이실직고 하시고 예. 그때 나도 할 수 없이 최순실이나 또는 기타 여러분들이 시켜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예. 물론 이게 좀 한 단계 지금 더 나가신 건데 최순실 씨가 뭐 시켜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주장은 전혀 나온 바 없는 사실과는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유태규 시장님, 짚어볼 게 하실 있는 말씀 게요.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조윤선 장관하고 그 차관 이때 정무수석실에 있던 분들의 공식적 해명은 그때는 우리는 공무원 연금 등 본연의 업무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런 걸 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자료 화면 보시면 나오지만은 송경식 CJ그룹 회장하고 박 대통령 만난 행사, 창조문화 행사 때 조윤선 정무수석이 아주 자주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절에 간 것도 보셨잖아요. 그런 이제 종무적 업무도 문화 쪽 영역인데 해요. 그리고 기억하실 텐데 그 시진핑 주석이 내한했을 때 펑리위안 여사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커버하면서 거기 뭐 선물을 준다든지 영부인의 일정을 수행한다든지 사실은 그때 조윤선 정무수석의 역할은 국회라든지 여야에 대한 담당보다 예. 그 외적인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블랙리스트를 조 장관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정무수석 일만 해가지고 다른 건 몰랐다라는 거는 말이 아니다. 그 해명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자료 화면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때 했던 역할들 본인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증도 가능한 거죠. 예.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이었을 때 그리고 장관일 때 대통령 독대한 적 한 번도 없다라고 최근 말해서 대통령을 배신하는 거냐라는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 지금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이상 대통령과의 이른바 연극기는 더 이상 불가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예. 것 같고요.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제부터 이었지만 그 CJ의 이미경 부회장을 갖다가 나가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그 이번에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존재하는 거는 이미 이제 명단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알려졌는데 그런 이 정부는 뒤에 최순실이니 뭐 차은택을 떠나서 그 문화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좌파를 좀 척결해야 되겠다. 문학의 생태계 자체를 건전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매기라면 건전한 그 우파 쪽을 지배하는 걸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 정부가 굉장히 고심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광복 70주년을 했을 때도 그런 거와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했고 또 뭐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백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봐지고요. 예. 또 조윤선 장관 문화가 답이라는 책도 썼죠. 문화가 답이다.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사실 그 평창 올림픽 같은 것도 그랬고 그 책 같은 거 보면은 이거는 문화부 장관이 되기 위한 본인의 자소서구나.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 문화부 장관에 계속 꿈꾸면서 그래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요. 더더구나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문화부 체육부 장관으로서 문화부 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다. 존재하지 않다는 거.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보고를 거예요. 받았다. 예.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정말 없으면 정말 문화의 그 블랙리스트가 없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다. 뭔 소리냐. 그런데 이제 이중적으로 거리를 뒀거든요. 그런 자체가 없고 난 보고를 받아서 그러한 상관이 없다. 만약에 블랙리스트가 나온다고 해도 나한테 보고를 한 사람이 잘못한 거다. 그렇게까지 이제 예. 모르겠어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거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는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해 심리전에서 그 예. 거리를 이중으로 두려는 게 많이 보여요. 예컨대 정말 그것이 없었다면 그런 건 없다. 라고 얘기할 텐데 이중으로 거리는 둔 걸로 봐서 이중에 강한 부정은 뭐 긍정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대목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조윤선 장관의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윤선 장관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구치소 차량이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취재진들은 대기를 하고 있고 오늘 최순실 씨가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공개를 한다는 의미겠지요. 이미 최순실 씨가 귀국할 때 얼굴이 공개됐기 때문에 최순실의 대역이 아니냐, 대역 배우를 검찰이 섭외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순실 씨는 탈모 증세가 있는데 저 대역은 머리숱이 너무 많다라는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를 검찰이 어느 정도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역 배우가 아니다라는 것을 검찰이 은연중에 밝히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씨가 오늘 마스크를 벗고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검찰 관계자가 조금 전 말했습니다. 아직 최순실 씨가 등장을 하지 않는데요. 최순실 씨가 검찰에 도착하면 바로 생방송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확인하시죠. 바로 최순실 씨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청사를 생중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3가지 이야기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최순실 씨가 조폭 간부를 찾아가서 우리 딸에게 붙은 남자 좀 떼어달라라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최자매 2분이 상담을 하러 갔다는데 정성희 위원님,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예. 조폭 간부, 중간 간부의 인터뷰인데 작년에 이제 아는 지인의 소개로 그 강남에 사는 그 2명의 중년 여성을 만났는데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왔다랍니다. 조폭 간부가?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요구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최순실 자매였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뭐냐면 최순실 씨가 이 자리에서 딸이 집을 나가서 신림동에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신림동에서? 예. 한 달에 2천만 원을 넘게 쓰면서 속을 썩인다. 온갖 수를 써봐도 헤어지지 않으니까 남자친구를 좀 떼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을 한 달에 쓴다? 예. 많이 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그런 요구는 소위 말해서 이제 해결사 노릇을
해달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뭐 주먹으로 좀 패던가 뭐 예. 해가지고 떼달라 하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했다는 건. 조폭이 거절한 것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자매가 이 폭탄이, 특히 최순실의 이 폭탄이 이제 제가 칼럼에 너무 썼지만 딸일 것 같다. 네. 이 딸 정유라 씨가 엄마 속은 되게 속이고 있다. 썩었다는 걸 할 수 있고. 근데 이 자매가 정말 절제와 부끄러움이 없다.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조폭을 동원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정유라 씨 측면에서 보면은 이때가 이제 만난 것이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이면 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이제 1학년으로서 예. 학교에 엉터리 제포트를 제출하고 1학년 때 거의 출석을 하지 않았던 시점이고요. 1학기 때 이제 난리를 치고 나서 2학기 때 학칙이 개정되면서 되게 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즈음이에요. 방학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1학기 때 학교를 거의 안 나갔던 것이 사실은 승마 연습이 아니라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시점도 이제 보도에 의하면 작년 4월 아니겠습니까? 예.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이제 그 최순실 씨는 딸의 남자친구랑 좀 헤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은 정황이 이제 보이는 측면입니다. 예, 이 조폭의 중간 간부가 신문 기자를 만나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털어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유라 씨가 그리고 그 남자친구와 사이를 최순실 씨는 떼어놓는데 실패했다라는 추측까지 가능해지는 대목인데 주먹을 찾아갔다. 해당 주먹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조폭의 뭐 간부라고 하니까 부두목급 될까요? 처음엔 누군지 전혀 몰랐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만 들었다. 그때 당신 최순실인지 몰랐던 거예요. 딸이 집을 나가서 신림동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는데 한 달에 2천만 원, 200이 아니라 2천만 원도 넘게 쓰면서 속을 썩인다고 했다. 온갖 수를 써봐도 헤어지게 할 방법이 없으니 당신이 떼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건데 자매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한눈에 봐도 이상했다. 요즘 TV 나오는 최순실 씨 방송사 카메라를 사납게 밀치는 장면을 봤는데 내가 받은 느낌이 딱 그랬다. 사나웠다. 라는 건데 김병미 의원님, 최순실 씨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광고 대행사 업체도 얼마든지 뺏을 수는 있었는데 딸의 남자친구를 헤어지게는 못했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대포폰이 기본인 사람이니까 폭력 조직을 움직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행동했던 것 같고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은 폭력 조직들 눈에도 저렇게 우습고 이상하게 보이는 최순실 씨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딸이 이제 신림동에서 남자친구랑 같이 거의 생활하다시피 했다라는 건데 그 시간에 이화여대 가서 출석 좀 하지 그러셨어요. 그 시간에 이화여대 가서 출석했어야 네. 됐다. 보니까 2015년도 얘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학기 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도대체 정유라 씨에 대한 이 모녀의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단 눈꼽만치도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20살 여대생이 2천만 원씩 돈을 써가면서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게 되고 이런 걸 모질해서 엄마는 또 폭력 조직을 사갖고서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결국 해결을 못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폭력 조직도 해결을 못하는 건 결국은 대한민국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유라 씨도 지금 독일에서 아마 대한민국 방송 언론 보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을 심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눈꼽만치라도 애국심이 있으면 대한민국으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예. 어머니 혼자 뭐 지금 모든 것들을 수감하고 따라 엄만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정유라 씨도 분명히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정유라 씨의 대기업들이 뭐 말을 사는 등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뭔가 조치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없는데 이것들이 수사가 더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면 정유라 씨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손 변호사님, 네. 조폭이 그때 청탁을 거절했다고요. 그 조폭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심부름꾼이나 찾아가세요. 뭐 조폭이 정의롭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 조폭이 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폭이 실력이 네. 없었던 거다. 조폭을 찾는 고객들은 두 가지가 목표죠. 예. 첫째는 신속 간결하게. 신속 관계. 법으로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최순실도 딸이 부모도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조폭까지 갔거든요. 그거 해결해 주는 것이 조폭인데 지금 최순실이 찾아간 그 조폭은 아마 비서진들이 정보를 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양질의 조폭을 찾아가면 그럴 일이 없지요. 이 한국에서 조폭, 한국에서 금력, 돈력, 그다음에 한국에서 권력 이 세 가지는
제가 명색이 법률가지만 우리 법보다 위에 있는 거 혹시 아닐까요? 예. 나는 그 단면을 보지요. 누구나 돈 있으면, 권력 있으면, 또 폭력 있으면 쉽게, 간결하게, 흠없이 해결하는 이 세상, 대한민국 아닐까요? 예,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혹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보시죠. 정치권에서 최순실 씨의 아버지죠. 최태민 씨가 숨겼던 돈, 그리고 최순실에게 물려줬던 그 돈을 불법적으로 얻은 돈에 대해서 추징해야 된다. 이른바 최태민 추징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태민 추징법 이야기하기 전에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병무 의원님,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체에 당한 12.6 사태 이후에 신촌 모 호텔에 수사본부가 차려졌었는데 그 수사본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많은 검사들이 한 달 동안 수사를 하면서 최태민 씨에 대한 이런 비리에 대해서 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최태민 씨의 비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 소위 말한 일부 남겨진 재산들, 그중에 한 15억 정도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 행방을 찾는 부분이 최태민 씨에 연결이 돼 있었던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태민 씨가 소위 말한 구국선교봉사단 등등을 하면서 여러 재산들을 긁어모아서 축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최태민이 만들었던 구국선교봉사단 등등이 네. 지금 딸 최순실이 만든 K재단, 미르재단과 닮아있다 이런 거죠. 굉장히 평행이론처럼 닮아있다. 과거의 구국선교봉사단은 소위 말하는 멸공을 주체로 국가에 봉사하겠다라는 거고, 지금은 문화를 주체로 애국하겠다는 거랑 다르게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행이론 같은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원점인 최태민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태민 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최순실 씨 일가가 지금도 수천억 대에 달하는 부동산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동산의 재산을 담보로 굉장히 많은 국정농단들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예. 이거를 고 탕명왕 소장이 과거에 꼼꼼하게 남겼던 기록들 때문에 우리가 이거 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요. 옛날 70년대에 바로 최태민 씨 일가가 단칸방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예를 등에 잇고 기세가 당당해지면서 어느 날인가 아현동 고개에 있는 지금은 지금 서울신학대학 건물을요, 그 당시 돈으로 9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샀다는 거예요. 예. 이게 88년도 시가로는 한 90억. 그럼 지금 시가로는 얼마나 될까요? 곱하기 10배씩 900억 정도 되는 돈을. 예. 아니, 단칸방에 살던 최태민 씨가 어떻게 이걸 사게 되죠? 결국 이러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던 종잣돈이 기본이 돼서 지금의 최태민 씨가 불을 일궜다라는 건데,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돈, 부정한 돈을 가지고 계속 본인들의 일가를 먹여 살려 왔던 것이니만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징했던 것과 같이 최태민 추징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오랜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당시에 어쩌면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신촌의 모 호텔, 그리고 청계천 7가의 모 호텔에 수많은 검사들이 동원돼서 최태민 수사본부가 꾸려졌고, 당시에 최태민을 수사했을 때 검사의 증언이 나옵니다. 최태민은 박근혜 영예의 모든 탓을 돌리더라. 그런데 그때 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던 것이 어쩌면 잘못 끼워졌던 첫 단추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시지탄이란 말로도 예.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당시에 11.6 사태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그 최태민 씨 실체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수사기관, 사정기관, 당시 뭐 안기부 이런 데서 다 꼼꼼하게 조사를 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탁소장처럼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당시 김종필 전 그 총리도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딸, 그 영예라는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 또 묵인해야 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정기관은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했고, 또 그때마다 최태민 씨가 분리할 때마다 또 당시 영예는 그 바람막이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패막이가. 박근혜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서로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태민 씨는 영예한테 모든 책임을 다 돌리고, 그리고 당시 영예는 최태민 씨의 어떤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그 40년에 걸쳐서 지금 최순실 땅까지 이제 그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태민 씨는 당시 단칸방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자녀들 부동산만 합쳐도 한 2천억 원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 그리고 최순득 씨 등등 해서요. 당장 저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두환 추징법 2013년에 제정하고 시행됐는데 그것이 이제 불법적인 돈인 줄 알면서도 이제 다른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그 돈도 같이 이제 뺏어올 수 있다라는 그 골자가 그 법의 취지인데요. 최태민 씨 일가에는 여러 가지 지금 정황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그러니까 예. 최태민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태민 추징법에 대해서 당장에 하자. 이게 제가 여기는 옛날부터 좀 취재를 해가 좀 알거든요. 예. 이게 80년입니다. 그때 이제 국보위죠. 국보위하고 보안사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던 곳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왜 이걸 봤냐면은 김재규 최후 진술서에 보면은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최태민 문제 때문에 차지철과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돼 있고 김계원 비서실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종필 당시에 이제 공화당 당의장 등 모든 인사들이 이 최태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 세력에서도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수사했으면 지금처럼 얌전하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불법적 구금에다가 제가 뭐 고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쥐어박는다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최태민 씨가 끝까지 버틴 게 다 영애가 가지고 있다. 영애가 시킨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 박근혜 뭐 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그 직접 수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80년 11월에 새마을 봉사단 해체하고 최태민 씨는 동부 전선에 이제 모 부대 삼평교육대에 한 1년 동안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유야무야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최태민 방지법이 되게 어려울 걸로 보는 게 전두환 방지법 그 비자금 이제 특별 추진법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비자금 문제와 추징금에 대해서 이미 수사 결과가 모두 있었습니다. 4천억을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한다라는 건데 이 최태민 일가에 대해 가지고는 79년, 80년 그때 그리고 88년에서 91년까지 이제 유경재단을 할 때 이 두 군데 때 얼만큼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저질렀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 1차적으로 수사를 해야지 돈을 얼만큼 환수하느냐가 나오는 건데 과연 79년, 80년이라든지 88년에서 91년 이걸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도 똑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30년 전은 완전 데자뷰 현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속은 좀 시원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걸로 봐요. 전두환 특별법과는 현실적으로 좀 다르다. 예. 최태민 추징법은 안 될 것이다. 지금 입장이 달라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예.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불법 재산인 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두환 추징법인데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거슬러 올라가면 이완용 그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들이 우리 선친의 재산이다. 땅을 돌려달라고 국가로 한 소송에서 다 패소를 했거든요. 후손들이 그거는 불법적으로 친일파의 그 후손들이 한 것도 재산 찾기에 대해서도 현재 다 법적으로는 이제 안 됐다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인 당위성 조치로는 충분히 추징이 가능하다. 그 지금부터 조사를 하면서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증거가 없을 뿐이지. 그 마음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서 저는 조사를 해서 뭐 사실 뭐 영화도 이름도 있지만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 정의감 예. 이걸 보면은 지금 뭐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2천억이랍니다. 이 가능한 2천억. 범도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추징을 해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법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긴 몰라도 정유라 씨가 한 달에 생활비 가출했을 당시 2천만 원을 썼다. 가출할 당시는 가출 청소년은 굉장히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생활금을 많이 못 쓰는 걸 감안했을 때 2천만 원씩 썼다.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최태민 씨가 불법적으로 형성한 자금 이어받은 것과 연계돼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의혹입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역 차은택 씨가 현재 도피 중입니다. 입국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일본으로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는데 도피 중에 자신의 알짜 부동산을 금매 처리로 내놨다고 합니다. 자기 돈은 소중하다. 이거 아닙니까? 돈 많고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저런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땅 이런 거 이제 팔면서 현금화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1순위 그 어떤 행동 방식 같은데요.
지금 그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최순실 씨 그 조카 있지 않습니까? 최순득 씨 그 딸이요. 장시호 씨. 이분도 지금 제주도에서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하죠. 예.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지금 그 민주당 그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 씨가 사실상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지금 제대로 추적을 하고 있는 건지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위치 추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최순실 씨 일가도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현금화를 하고 있고요.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그 청담동과 논현동에 빌딩과 빌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뭐 억소리 납니다. 네. 청담동, 그렇죠. 논현동. 빌딩 두 개 한 75억 원 정도가 되고 청담동에 있는 빌라가 한 2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만 그 정도기 때문에 아마 더 있겠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최순실 씨 그리고 차은택 씨 문제가 불거지면서 차 씨가 외국에 있으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병 정리를 하는 건데 그 와중에 가장 이제 급하게 했던 게 부동산을 정리해서 현금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예. 지금 이제 일이 추진 중이에요. 근데 차은택 씨는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9일, 그러니까 내일인가요? 내일 이제 귀국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중국에 뭐 베이징 가서 이제 어떤 CF 촬영 때문에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지금은 실제 중국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뭐 이게 밝혀진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팔고 현금을 할 적에는 다 목적이 있겠죠. 일단 예. 일을 그 저지른 이후에 그 상황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심지어는 어떤 네티즌은 도피 자금 마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또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잘 나오셨어요. 재산이 떳떳하면 금매로 팔 이유가 없는데 차은택 씨는 국정에 개입한 정황도 있고 각종 특혜와 이권을 누려왔다라는 의혹도 너무나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돌직구쇼 그 애청자들한테 좋은 제가 정보를 드린다고 하면 이거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장시호의 서귀포 땅도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예. 한 200억짜리인데 한 50억에 내놨다고 하거든요. 예. 그 조금 은행 융자 받으면 한 60% 융자 받고 예. 그럼 본인도 한 5억만 있으면 좋은 땅 살 터인데 그랬다가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지도 모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난번 전두환 그 이거 매물 나온 거 법정 물면 안 된다. 네, 어. 한남동 빌라 샀다가 낭패 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예. 그래서 이 다음에 차은택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사게 되면은 한 몇 달 전에 최소한 1년 전에 샀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만약에 사시거나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쓸 돈이 없는데 부동산밖에 없지 않느냐 하시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시게 되면은 이게 정부에서 또는 우리가 세금 낸 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 선의의 제3자가 아니고 서로 짜고 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그 매수인이기 때문에 그 법원에 가서도 좋은 그 환대를 받지 못하지요. 예. 그래서 그 돈 갖고 계시면 좋은 데 쓰시고 여기는 관심을 끊으셔야 됩니다. 예. 변호사님, 검찰 얘기 잠시 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황제 수사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네. 최순실 씨 주변 인물들 네. 재산 동결 왜 안 하는 거고 우수성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뭐 휴대전화 뭐 마음껏 하게 해주고 검찰이 왜 이런 겁니까? 제가 수사본부, 검찰, 그다음에 총장님, 법무부 장관님 제가 다 가짜라고 말씀드렸죠. 예. 가짜라고 하면 저는 명예훼손이거든요, 사실. 예. 근데 저는 명예훼손 당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확신이 있다는 겁니까? 네, 검찰이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질 못하죠. 오죽하면 우병우 수석의 눈초리를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렇게 팔짱 끼고 조사받는 피의자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30년 해봤지만 변호사 30년 해봤지만 나는 본 적 없어요. 이게 2016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이지요. 검찰총장이 아닌 밤중에 갑자기 또 직무유기 수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오히려 되묻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그거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한 달 전에 이미 직무유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수사본부에서 관심 가자고 지시했을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여론에 검찰이 믿을 수 없다고 몸매질하니까 갑자기 어제 수사 지시했거든요. 그 수사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나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도 거의 변증만 올릴 뿐이지 결과는 제가 속된 표현으로 맹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예. 이 검찰 그대로 돼야 될까요? 저는 그
거국내가 어찌어찌 들어선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총리 만드시고 그다음엔 두 번째 검찰 개혁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새 장면 저희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 장면은 뉴스 속보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격 국회에 방문합니다. 잠시 후 박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하고 도착할 텐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의 영수회담은 불발로 결론이 났습니다. 청와대에서 조금 전까지 야당 대표들을 향해서 영수회담 하자라고 계속 제안했지만 야당의 입장은 우리가 내세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잠시 후 국회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라도 만나고 돌아가겠다라는 방침인데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네. 어제 저희 도직구쇼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찬밥, 더운 밥 가리실 때가 아니니만큼 야당이 안 만나준다고 뒤에서 서운해하지 말고 문전박대 당하더라도 국회로 가라 이랬어요. 이 되게 급박하게 잡힌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행사는 최소 3일 전에는 확정이 됩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호 점검 때문에 이제 외곽부터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일 전부터 잡히는데 내부적으로 어제 밤에 결정이 된 것 같고 알려진 것은 여기서 알려진단 말은 국회에 알려진 것이 오늘 아침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바깥에 지금 경호 이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는 시급성은 있는 것 같고 좀 아쉬운 것은 야당한테 문전박대 당하더라도 좀 일찍 어제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제안한 거나 다름없지만 공식적 제안은 오늘 아침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장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는 이야기가 없지만은 이야기가 와도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부터 한 1시간 사이에 이제 급박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물론 안 만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 대통령이 오늘 정세균 의장을 만난다면은 예.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종교계인다 이런 분들만 주로 만났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정세균 의장한테 하면은 정세균 의장도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한 반 정도, 물론 정세균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확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분위기 전달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 지명 철회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요구 조건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놓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세균 의장님한테도 말하면 그렇죠. 전달되는 거죠. 전달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어제 이후로 굉장히 간결해졌어요. 김병주 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 받아들이시면 된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영수회담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의 대화를 그냥 이 전시의 대화를 이제 제안했을 때도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2일 날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기습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담화문에서 사실상 야당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김병준 총리 내정 문제, 그리고 이선 후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었고요. 여전히 오히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또 기자들을 만나서, 청와대 관계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외치내치하는 건데 그거는 헌법상 규정돼 있지 않다.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개헌된 상태도 아닌데 외치내치 그런 걸 따질 수 있는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아니다. 이 얘기를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밀리지 않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 차례 걸쳐 확인한 야당이 왜 들러리가 되려고 영수회담을 하겠습니까? 예. 상대방한테 뺨을 2대나 이렇게 연달아 맞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스토커고 폭력입니다. 저는 어쨌든 저는 박 대통령이 저렇게 간 모습을 보면 예전에 왜 선거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 저 사람의 어떤 후보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지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 집에 찾아갑니다. 나한테 지지를 해달라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찾아갔었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당시 안철수 후보를 찾아갔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집에 찾아가는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예전에 어떤 정치인은 그 집에 사람이 없는 걸 알고도 일부러 찾아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걸 당한 사람 입장에는 더 기분 나쁩니다. 지금 영수회담을 하자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있는데 야당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열라는 거는 전 청와대가 끝까지 오만과 독선적인 어떤 자세를 조금 더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 야당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 오전까지 상황을 본다면 청와대 일방적인 독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어요. 청와대가 어쨌든 대통령의 실권이 많이 상실된 만큼 김병준 총리 카드 이외에 야당에 대한 카드도 없는 상황에서 뭐 야당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거부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이 상황을 즐기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사사로도 지적했지만 사실은 그 대통령을 더 고립시킴으로써 중화에 좋은 걸기를 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그런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야당이 일부러 대통령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야당이 평소라면 사실 그 박 대통령의 불통, 뭐 오만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당해왔다. 그런 피해식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제가 얘기하듯이 지금은 정말 비상한 시국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우리가 저 불난 집에 평소에 얼마나 불난 집에 못되게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이 불난 집을 부채질하거나 누구 말 맞다나 불난 집에서 정말 옷가지라도 건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불을 끄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일단 만나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조건이 있죠. 총리 지명 차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좀 논의하는 장에 일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저렇게 좀 아까 스토커 뭐 기습 얘기를 했지만은 저렇게 가가지고 홀대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절하면 또 가고 아까 그랬지만 예. 또 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가라. 될 때까지 가라. 아마 오늘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국회를 방문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쭐게요.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새누리당이 싱크탱크니까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일관됩니다. 김병준 총리 인준이라도 먼저 취소를 해라. 내정이라도. 오늘 대통령이 잠시 후 국회를 찾아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두 야당에게 전해주세요. 라면서 야당이 그렇게 원한다면 총리 내정 취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밝힐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의 공을 넘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 공을 넘기면 누구한테 넘기죠? 야당한테 넘깁니까? 아니면 제2야당이 국민의당한테 넘깁니까? 그건 결국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가지고서는 통할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국회의장한테 부탁하고 그렇군요. 오히려 요청하러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청와대 입장에서 바람직한 카드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현 정부의 철학에 맞춰서 가장 이 어려운 시국을 끌고 갈 적임자라고 생각하지만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자기 진정성은 정말 이 엄동설 안에 조그마한 난로라도 되고 싶은 마음인데 더 화력이 좋은 난로가 오면 나는 물러나겠다. 저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화력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더 뛰어난 화력에 있는 난로를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연료를 누가 갖다 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 스스로 난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연료를 옆에 있는 국회에서 제공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력이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역할들을 예.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국회의장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문. 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15분 정도 안팎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게 되면 잠시 후 그 영상도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잊고 있었던 한 가지. 미국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놀라셨죠? 오늘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을 합니다. 내일 모레면 내일. 결과가 발표가 납니다. 내일이면 결과 발표 납니다. 힐러리냐 도널드냐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긴다 이런 것도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워싱턴에 나가 있는 저희 채널A의 박정훈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훈 특파원 나오셨나요? 예, 워싱턴입니다. 예, 정말 워싱턴의 취재 기자들은 오늘이 대목일 것 같은데요. 몇 시부터 투표가 시작됩니까? 지금 이곳 시각이 7일 밤 8시 10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 4시간 뒤인 자정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예, 한국은 보통 아침에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뉴햄프셔주라는 곳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 작은 마을에서는 자정부터 투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다 거의 카메라를 대고 있고 그 자정에서 투표를 한 뒤에 그
우리로 치면 마을회관 같은 데 모여서 투표를 하고요. 그 미국에도 결과를 마을회관이 있군요. 기대를 합니다. 예, 뭐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이 투표 시작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이 투표 열기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김진 앵커도 아시겠지만 두 후보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치고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인들도 사실 이 투표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 유권자의 35% 안팎이 조기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이미 다 했습니다. 벌써. 예. 그래서 올해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한 70% 좀 미만일 거로 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벌써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4년 전에 비하면 투표율이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정훈 특파원 이전에 저희 도직구쇼와 전화 연결했을 때 제가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냐라는 긴급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투표 날인데 아직도 모릅니까?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군요. 저도 한동안은 힐러리가 이길 것 같았는데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칼럼도 쓸 때 트럼프가 어떤 변화를 상징하고 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그 극우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이런 추세를 트럼프가 반영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어떤 흐름상 타지 않겠냐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판세가 다시 힐러리 쪽으로 좀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그 이메일 게이트에 대해서 FBI가 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실상 수사 종결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론이 힐러리 쪽으로 조금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가 오늘 낮에 예. 총 그렇군요. 9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중에 7개가 힐러리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 언제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군지 둘 중에 한 명일 텐데 알게 되는 겁니까? 저도 그게 가장 지금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대선 축제를 위해서 1년 가까이 이제 계속 현장을 다녔기 때문에 가장 기다려지는 그 순간인데 대표는 투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은 전자 투표로 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진행되면 곧바로 이제 결과가 저장이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부터 이제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CNN이나 이런 그 큰 방송사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한 오후 1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이고요. 오후 한 3시쯤 되면은 당선자가 수락연설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투표가 끝나고 개표 결과까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싱턴의 박정훈 특파원이었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잠시 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합니다. 과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가 주목됩니다. 저희가 취재해서 내일 또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